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무기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2. 한국의 힘이 확인됐다. 3. 영국의 충격적인 발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에서 공개된 한 영상이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SF에서나 볼 법한 레이저 무기를 시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실용화된 레이저 무기를 선보인 것이죠. 얼마 전엔 이 레이저 무기를 국산 보병 장갑차 레드백에 장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방산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유럽 전역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도 최종적으로 한국이 사업 대상자로 낙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기술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 레이저 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 한국의 레이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의 전황은 대형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전장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초창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 외의 무기가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정찰이나 탐색 등 극히 제한적인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드론이 실제로는 고가치 표적을 사냥하고 다니는 전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죠. 종래의 무기 개발자들은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적국의 첨단 무기를 막는 디펜스 프로그램 역시 개발해왔습니다. 방어 프로그램과 이를 뚫는 프로그램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무기 체계는 점점 고도화되었으며 요구 성능을 처리하기 위해 무기의 크기는 점점 비졌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파괴력을 발휘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에서도 의외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신뢰성을 보여줬기에 전천 후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전쟁으로 불러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드론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엄폐물 하나 없는 평야인 우크라이나를 파죽지세로 점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튀르키예에서 만든 드론 바이락타르 TB2였습니다. 소형 폭탄을 장착한 드론은 러시아 탱크의 뚜껑 위에 폭탄을 떨구면서 기존의 탱크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위치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 이상으로 많은 탱크가 쟁더미가 되면서 러시아의 진군 속도는 점점 늦춰졌죠. 이후 미국이 지원해준 수백여 대의 드론 역시 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와 피닉스 고스트 등 자폭 드론은 러시아군 장갑차와 전차 같은 기갑 전력을 줄줄이 박살냈고 탄약고와 식량 창고 등 후방 보급선을 효율적으로 끊어냈습니다. 대만과 남태평양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드론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대만 해협 양안에 수많은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드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드론 생산과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인 만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무력 시위에서도 드론은 톡톡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만 병력의 움직임을 드론을 통해 엿보는 것은 물론 대만 해협 인근에 정박한 미군 부대까지 정찰하는 성과를 보였죠. 실제 타격에 드론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인기가 대만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사격을 하는가 하면 진먼섬을 중심으로 26차례나 드론이 침범하면서 대만군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전통적인 MD 시스템으로는 요격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사람이 일일이 드론에 대응해야 하는데 첨단 시스템을 갖춘 드론을 사람이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대만도 드론을 미국에게 요청하면서 군사용 드론 사용을 선언. 중국 드론에 맞대응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방공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티 드론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이면서도 탁월한 대응법이라 평가받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레이저 기술입니다. 중국제 소형 드론 상대로 유효하다고 평가받는 레이저 기술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에서나 볼 법한 이런 기술이 군사적 수요가 생기자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실용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던 레이저 기술은
어느새 휴대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번의 혁신을 통해 재래식 병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서 이제 레이저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레이저 기술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레이저 기술의 진심인 대한민국 방산업체 한화시스템은 기술 개량을 거듭하며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얼마 전 고에너지 대공 무기가 탄생했죠. 최근 한화의 레이저 무기 개발팀은 곧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레이저 무기로 300m 떨어진 곳에 포탄을 터뜨려 무력화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곡사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과 박격포용 81mm 포탄, M15 대정차 지뢰를 표적으로 삼아 진행된 이 실험은 레이저 무기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향후 레이저 무기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이저 빔 집속기라는 명칭을 지닌 이 무기는 사람 키보다 약간 큰 2m가량의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다른 레이저 무기의 경우는 엄청난 크기의 레이저 집약기는 물론이고 냉각기 및 기타 장비를 달아야 하지만 한화 시스템은 이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충분히 먼 거리에서 표적을 조준하고 요격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고출력을 그 작은 사이즈로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 과제를 받은 것이 2020년 경인 것을 생각하면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레이저 무기를 차세대 병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용화했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건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방산업계 외에도 민간 영역에서도 레이저를 통한 드론 격추 기술이 개발되면서 희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정훈 박사와 한양대 나노건전자학과 김지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거둔 성과입니다. 소형 무인 드론을 격추할 정도 출력인 3kW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빛나는 성과를 내고도 향후 100kW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광원 개발 작업에 즉시 몰두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 디펜스가 단순히 기술 시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를 끝마치고 신형 무기에 장착까지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전투 차량 탑재용 고에너지 레이저포 체계 기술이라는 명칭으로 한화와 정부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미래 기갑전력 및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이 사업에는 레이저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갑 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 이를 이용해 향후 기갑 전력에 위협이 되는 드론 공격을 레이저로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추정컨대 한국형 멜랄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멜랄은 기동 시험용 고에너지 레이저의 약자로 무거운 장비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은 레이저 무기를 스트라이커 차륜 장갑차에 부착, 이동성을 개량한 미군의 무기를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무기를 엠쇼라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기동용 단거리 방공의 준말로 충분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상당수의 상대 드론을 단 한 대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화 디펜스가 주력 무기로 방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바로 레드백 장갑차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레이저 무기가 레드백에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최신형 장갑차가 조만간 방산시장에 등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현재 최종 사업자를 두고 고심에 빠진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드백 장갑차가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9월 중 호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위해 레드백 장갑차 생산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입니다. 레드백은 길이 7.7m, 폭 3.64m의 전투 중량은 43톤에 달하며 최대 속력은 시속 70km를 자랑하는 장갑차인데요. 승무원 3명과 보병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넓은 내부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장비,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온 비전 등 현대전의 필수적인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첨단 기갑 차량이죠. 레드백과 경쟁하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도 성능 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기에 최종 결정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방사청장 입에서 한국이 선정될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면서 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레드백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 의문의 답변은 쉽게 나옵니다. 드론전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장갑차의 문제점을 레이저 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모두 입장에선 그 선택지를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링스는 현대전의 새로운 트렌드를 미처 따라잡지 못해 아직 드론전 성능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추세를 잘 읽고 기술력을 미리 갖춘 덕분에 기술 대국 독일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투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붐이 일어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인 템페스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공동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스웨덴이 전격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에 대해 회의를 표하며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간 일본이 자랑하던 차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계약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페스트는 영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공동 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을 추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F3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일본의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8월 26일 사부의 CEO인 미카엘 요한손이 스웨덴의 다국적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동면기라고 말하며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의 초기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사부와 스웨덴은 다른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피카즈 파트너들이 프로그램의 미래 방향을 계획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미래 요구 사항을 고려하는 동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피카즈의 여백에 있고 우리의 참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집중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았지만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는 동안 스웨덴의 동면 기간이 있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템페스트 사업에 있어 일본의 입김이 강해지며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기술에 접근조차 할 수 없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사브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8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전 세계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펜 전투기가 많은 인기를 받았죠. 이미 높은 항공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기술을 총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었죠.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퇴역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수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죠.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요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던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개발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는데 각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일본이 급속도로 열애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올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기술적 신뢰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시 만족시킬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혔죠.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 5번째 시제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3차 비행까지 성공했다. 현재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다.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퀸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영국군은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200문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성을 영국의 국방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4번째 비행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영국 수출 수조는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공개하며 그동안 개발해온 성능에 대해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테스트 정황상 첫 비행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 세계의 국방장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기에 장착할 터보팬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공군 전력 발전 방향과 국산 해외 수출 관련 세미나에서 KF-21 보라매가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해외 수출에 도전하려면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에 도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것이죠. 전투기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더욱 자세히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F414 엔진을 제작한 지우와 협력하여 합법적으로 수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기 관련 사항은 극비이기에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에게 엄청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무기 가격 역시 높게 책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1,000억 원을 들여 F-35A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까다로운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 시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그와는 달리 미군 도입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미군이 당분간 F-36 개발을 보류하고 기존 F-16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밝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F-16은 1978년에 첫 도입되어 꽤 오래된 반면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 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스 엔진 관련 기술을 획득했으며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인 터보팬 소자 기술까지 습득했습니다. KF-21 전투기 설계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제트기급 터빈 기술로부터 자립하기 위해 국산 터보팬 엔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점진적으로 개발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산화 엔진 비율은 80%로 머지않아 전투기 엔진 100% 국산화에 성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산 터보 엔진 평가 시험을 2023년까지 마치고 개발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엔진 국산화를 시작으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수급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부품 하나하나 오직 한국인의 기술만으로 만들어갈 계획인 거죠.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